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2기 첫 시간이고요. 4월의 첫날이고 날씨도 굉장히 미세먼지도 오늘 좀 적고 좀 깔끔하게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날씨에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치시느라 이제 고생이 많으신데 이제 뭐 좋게 생각하면은 이제 시험이 좀 다가왔다는 얘기는 이제 그 시간만 견디면 이제 끝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뭐 몇 달이 좀 길 수도 있지만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성적 얻으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그 시험 치신 것처럼 이제 매 시간 그날 진도에 대한 그 예습형 방식으로 이제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 공지된 그 진도대로 시험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이 1시간 가량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수업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절반으로 이제 쪼개가지고 전반부는 이제 그 기본 교재라 하면 여러분들이 1기까지 보셨던 교재 있죠. 그래서 그 기본 강의 요거랑 핵심 강의 요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두 권의 교재에서 이제 공통되는 부분만 설명을 할 것이고 특정 교재 어느 한 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이제 페이지 쪽수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단권화를 하신 분들은 그것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본 교재에 대한 설명을 1시간 10분 정도 설명을 하고 중간에 한번 휴식을 한 다음에 그 연습 교재 이 문제를 설명을 드릴 텐데 주로 이제 앞선 시간에 기본 강의 교재에서 설명을 하면서 중복된 부분은 가급적 빼고 좀 별도로 제가 좀 만든 문제라거나 좀 기출문제 중에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준비를 하시면서 느낌이 오셨겠지만 이게 예습시험이고 범위가 정해져 있는 사실상의 이제 오픈북이나 다름없는 시험이다 보니 책을 거의 완벽하게 외우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실제로 뭐 채점을 해보면 제가 느끼는 거지만 꽤 많이 똑같이 이제 완벽하게 책을 암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릴 거냐면 그럼 여기 이제 적시된 목차 외에 뭘 좀 더 써야 될 것인가 또는 제가 이제 교재에 적어놓긴 했지만 이런 문구를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연습 교재를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2기가 다 끝나게 되면은 연습책이 한 110문제 정도 있는데요. 그 정도 문제를 다 다루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 한 6년간 출제했던 모든 모의고사 문제는 다 다뤄보시는 거고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의 기출문제도 다 다뤄보시는 거고 그리고 노무사 기출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인접시험 있죠. 경영지도사 시험 같은 그런 시험들에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까지도 다뤄보시는 거니까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이 뭐 구멍이 크게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제가 이제 구멍이 생길 것 같으면 그건 이제 뭐 추가적인 자료로 보충을 해드릴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바로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 그 전주 시험에 대한 강평을 좀 시작을 하겠지만 오늘은 그 전주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그 연습책 앞부분에 그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잠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인사관리 연습책의 그 4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이제 뭐 경영학 분야, 뭐 인사조직 분야에 그 단문형이나 논술형 문제 답안 작성 방법이라고 그 제목을 제가 적어놨는데 뭐 간단하게 단문이나 논술형에서 답안 작성 방법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영학 과목은 어차피 문제 형식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분들이 길이가 기냐 짧냐의 문제지 뭐 본질적으로 쓰는 방법이 다른 건 아닌데 항상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뭐 서론을 얼만큼 써야 되느냐 또는 뭐 결론에다 뭘 박으면 좋으냐 또는 결론 자체가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채점을 누가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안에서 매일 공부를 하고 또 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직무분석 방법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냥 반사적으로 직무분석 방법은 직무정보 수집 기법을 당연히 일단 받고 그죠? 당연히 받고 그 뒤에 그 직무정보 수집된 거를 분류하는 그 방법들 이걸 어느 정도 적을 것인가가 적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매일 보고 자주 공부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니까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채점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1년 동안 한 번도 직무 분석을 강의 안 하셨던 교수님이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학교 교수님들은 교재 한 권을 다 가르치지 않죠. 자기가 뭐 가르치고 싶은 분야 골라서 가르치시고 그것도 그나마 이제 파워포인트 강의안으로 강의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그나마도 대부분 발표 수업 위주로 돌리고 본인 강의 별로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선배들 중에 현역 그 교수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좀 대충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가끔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출제를 하라 그래도 그것도 귀찮아해요. 같은 그 전공 교수들끼리 이제 중간 기말고사를 내는 것도 귀찮아하고 이런 이제 외부 시험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 되게 귀찮아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뭐 최근 한 2, 3년간의 기출과 똑같지만 않으면 그냥 아무거나 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지만 않으면 된다. 설령 똑같은 걸 내고 싶으면은 말을 바꿔서라도 하여튼 뭐 100% 똑같지만 않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출제를 하러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직무 분석 방법을 쓰라. 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갖는 생각은 이게 이제 저희는 당연히 이게 튀어나와야지라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답을 쓸 때. 그러니까 직무 분석의 방법 하면 바로 정보 수집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그분들한테는 왜 정보 수집부터 써야 되는지를 설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답안을 쓸 때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이제 항상 이 문제를 제가 거기 서론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1. 내용 측면, 2. 길이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그 서론의 작성법 부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1번 내용 측면에서 뭐가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제 나름의 이제 경험에 따라 적어 놓은 건데 첫 번째는 그 출제 의도의 재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출제 의도의 재해석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 특히 주요하냐 하면은 좀 일반적인 일상 용어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를테면은 뭐 최근의 기출 문제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뭐 최고 경영자의 조직 관리 방식 이 협력적인지 경쟁적인지에 따라서 인사관리 방법이 나뉜다. 이게 뭐 13년도 기출 문제인데 그러면은 최고 경영자의 경영관리 방식을 협력적 경쟁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협력적 인사관리나 경쟁적 인사관리라는 것을 개념화시켜서 공부를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개념화시켜서 공부한 적도 없고 교수님 교과서를 찾아봐도 협력적의 뜻은 이거다. 경쟁적의 뜻은 이거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 용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을 적엔 항상 이 괄호 1번에 나오는 것처럼 이 협력적, 경쟁적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가 배운 이제 학술 용어로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좀 풀어 써줄 필요가 서론에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긴 제가 두 번째 줄에 뭐 지속 가능 경영에서의 인사관리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럼 지속 가능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걸 좀 정의를 해주고 써야 좀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몇 년 전에 이제 지속 가능 인사 관리를 쓰라는 문제가 2008년인가 제 기억엔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50점짜리로. 그럼 지속 가능 경영 시대 인사 관리 방법을 쓰라고 할 때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지속 가능 경영이 뭐예요? 저보고 그게 뭐냐라고 물어봐도 딱히 답을 잘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게 사회적 책임, CSR을 의미하는 그 윤리 경영으로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환경을 생각하는 인사관리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범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내가 지속가능 경영이 뭔지 정의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말만 쭉 적게 되면은 채점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뭔가 좀 글이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방향이 안 잡힌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는 지속가능 경영에 여러 범주가 있지만 그중에 뭐 윤리 경영이라는 것으로 국한을 해서 소위 그 윤리적 인사 관리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런 것이죠. 특히 이제 50점 문제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게 이제 그 출제 의도의 재해석이라는 부분이고 괄호 이번에 그 상황 요건 적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상황 요건 적시는 이론형 문제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 일기 수업을 들으시면서 좀 감이 잡히셨겠지만은 우리 그 현대 인사관리의 상당수의 이론들은 대부분 상황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이게 항상 좋다, 항상 나쁘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BARS라는 그 평가 기법이 있어요. 우린 그 바스라는 평가 기법을 좋은 제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항상 좋은 거 아니죠, 그죠? 중소기업에서는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개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죠? 뭐 그런 이 조건, 이 제도가 어떤 경우에 특별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좀 언급을 해주고 들어가는 게 이제 도움이 돼요. 특히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뭐 지속 가능 경영이라든지 뭐 공격적이 아니죠. 협력적, 경쟁적 이런 이제 표현이 언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는 지속 가능이라는 것을 윤리 경영으로 치환을 해서 설명하겠다고
괄호 1번 출제의도 재해석에서 내가 밝혔다면은 그러면 이러한 인사관리는 어떤 경우에 특별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상황 조건인 거죠. 그걸 좀 밝히고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내 답안이 100% 맞다고 말은 못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맞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조건, 특히 자신이 없다 싶을 때 좀 구체적인 그 세팅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적용될 것 같다. 이렇게 적는 방법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 괄호 3번 이건 이제 서비스인데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데, 향후 서술 방향, 앞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목차에 따라서 적어보겠다. 이건 이제 최근의 문제에선 특히 뭐 중요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게 교수님들이 이제 목차를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고, 옛날에 그냥 정말 지속 가능 경영에 해당되는 인사관리를 써라. 그럼 내가 어떤 순서로 써야 될 것인지 서론을 좀 밝히고 들어가는 게 그 이후에 채점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는 의미인데, 이건 뭐 최근에는 큰 뭐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이제 그 내용적인 측면이고, 만약 그 세 가지 내용, 즉 출제 의도를 내가 다시 풀어 써야 될 필요가 있거나 특정 상황 조건을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 문제는 이 두 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너무 명확하고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풀어 쓸 필요도 없고, 상황 조건이 아니라 뭐 일반적이고 정말 누가 봐도 해석에 오해의 여지가 없는 특정한 개념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아예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땐 바로 그냥 써야 되는 내용 위주로 그 문제에서 제시하는 목차대로 그냥 쓰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 1번 문제가 호손 실험인데, 뭐 호손 실험이 뭔지, 호손이 누군지, 뭐 호손이 어디 있는 도시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뭔지를 모를 땐 내가 해석을 해줘야 되지만 이건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게 나와 있죠. 그럼 그냥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호손 실험에 대해서 바로 그냥 뭐 내용과 뭐 절차나 어떤 단계로 진행됐다는 걸 그냥 바로 다이렉트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론이라는 것은 항상 필요한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길이 측면은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뭐 10% 내외 정도가 좋습니다. 서론은 단문형 문제 특히 서론을 한 바닥까지 적어버리게 되면 이제 본론에서 쓸 말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본론법 간단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본론에서 이제 그 1번 이론형 문제가 있고요. 2번에 그 제도를 써야 되는 측면이 있을 건데, 이게 사실은 결론적으로 문제가 이론을 묻는 문제든 아니면 제도를 묻는 문제든 두 가지는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그 이론이 실제 적용되는 인사제도가 이거다. 이걸 좀 밝혀줘야 되고, 제도를 묻는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제도의 그 연원 또는 그 소스가 되는 이론이 이거다. 라는 걸 좀 밝혀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개는 다 언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을 소개할 때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면 좋으냐. 그 괄호 1번에 보시면 기원을 언급해라. 그러니까 이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학자가 어떤 계기로 만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 이론이라고 할 때는 시스템의 뜻부터 적는 것도 좋지만, 시스템이란 뭐 생물학자였던 버틀람피라는 사람이 일반 시스템 이론이라는 책에서 개념을 정의했다. 뭐 이런 식의 좀 언급을, 소스를 오리지널리티라 그러죠. 그 기원을 언급해 주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번 이론의 구성 요소를 적시해라. 그러니까 그 이론이라는 게 보통 우리 인사관리에서는 복잡하게 뭐 구성되어 있는 이론은 거의 없는데, 그나마 직무 특성 이론이 좀 복잡해 보이고 나머지는 좀 심플하죠. 그죠? 독립변수 원인이 있고 그게 종속변수 결과로 간다. 뭐 그 루트에서 뭐가 독립변수 원인이고 뭐가 종속변수 결과인지 그 정도 소개해 주는 게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괄호는 현실 제도의 관련성. 한마디로 이제 제도를 적으라는 얘기니까 그건 이제 2번에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그 실제 제도를 소개하는 측면에서는 추가적으로 적어주면 좋은 게 괄호 1번에 가급적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뭐 사례라는 게 이제 정말 뭐 기업 사례인데 이걸 뭐 없는 사례를 지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많은 질문을 받는 게 그 사례집 없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사례집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왜 없냐? 만들면 참 돈이 될 것 같은데 왜 안 만드냐면은 이게 그 법학 답안에서 그 케이스 같은 건 하나 만들어두면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몇 년 지나서도 법이 바뀌는 부분만 좀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근데 그 경영학 사례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으면은 그 기업이 보통 몇 년 안에 망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효한 기간이 좀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를 좀 당장 실시간으로 써먹을 거 아니면 잘 안 만드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좀 약간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 게, 미국에서 그 조직행동론이나 인사관리론 교과서의 개정 주기가 보통은 2년입니다. 한국의 교수님들이 개정하시는 주기가 한 4년인 것을 감안할 때는 2배 이상 개정 주기가 좀 빠른 편인데, 왜 그렇게 빨리 개정을 해야 되냐면은 미국 책들은 사례를 엄청 실어 넣었는데 그 사례 기업들이 다 좀 이상해져요.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 사례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빈스 교수라고 그 조직행동론 책을 쓰는 그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그 사례 업데이트하는 조교만 10명을 두고 있을 정도로 매년 그 사례 업데이트만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사례라는 게 사실은 적합성이 그렇게 좀 좋은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이제 시사적인 사례는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찾는데 다만 이제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 3인공저라는 책이 있죠. 그죠? 신인적 자원관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매 챕터 첫 부분에 이제 오프닝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나마 이제 3인공저 저자분들이 뭐 신문 기사 같은 걸 이제 스크랩해가지고 뭐 평가에서는 이 회사, 뭐 보상에서는 이런 사례 이런 식으로 좀 소개를 해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교과서에 소개된 사례. 그리고 박경규 교수님 책도 가끔 그 챕터 끝날 때마다 이제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박 교수님 책 사례는 좀 오래됐어요. 뭐한 10년에서 20년 된 기업들 막 사례들이 언급돼 있고 심지어는 그 회사가 없어진 기업의 사례도 지금 아직도 그대로 실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교수님 교과서 사례라는 게 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찾고자 하신다면 서치를 좀 해서 웹서핑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괄호 2번에 좀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괄호 2번은 그 기법 자체를 나열하는 게 너무 좀 신경 쓰진 마시라는 거죠. 다만 뭐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 장단점 같은 거 언급을 좀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자체를 그냥 쭉 그냥 나열하기보다는 세 번째 줄에 그 기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나 그 이론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서 쓰는 게 좋다. 지금 이렇게 써놓으니까 되게 좀 모호해 보이는데 뭐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뭐 준자율적 작업 집단이나 아니면 고성과 작업 시스템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되면은 그 제도의 그 이론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 기술 시스템 이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론과 뭐 타비스톡 연구팀의 연구에 뭐 관련된 것으로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에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생긴 건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면 그냥 그것에 영향을 받은 또는 뭐 관련된 제도로서 이런 식으로만 소개를 해주더라도 충분히 교수님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장단점 소개죠. 대부분 장단점 적으라고 할 때는 보통 한 뭐 세 가지 정도는 적어주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암묵적 루드예요. 실제로 과거에 몇 년 전에 채점위원 하셨던 한 교수님은 5개는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5개 써야 됩니까? 제가 이제 여쭤본 적이 있는데 뭐 5개까지 쓰면은 되게 성의 있어 보이고 뭔가 나도 생각 못했던 장점이 적혀 있네라고 느낌이 들어서 이제 좋은 인상을 준다는데 그래도 이제 5개까지 적기가 좀 많다 그러면은 한 3개 적어도 3개는 좀 써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의 경우는 뭐 교재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장단점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한 3개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거고 가급적 만약 매칭이 가능하다면 그 괄호 3번처럼 그 A 측면의 장점, B 측면, C 측면의 장점이 단점에서도 마찬가지 순서대로 좀 비교 대칭이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물론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해요. 근데 이제 만약 매칭이 된다면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4번 이 시사점인데 이 시사점 같은 경우는 결론의 대체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목차고요. 가급적이면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수험 바닥이 약간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수험생분들이 시사점을 다 대부분 적기 시작했기 때문에 안 적게 되면은 약간 손해 본다는 느낌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시사점 뭘 적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의미나 기여도의 재평가라고 돼 있는데 이 의미나 기여도 재평가라는 건 동어 반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론 문제라면 그것이 실제도에 이런 영향을 미쳤다. 실제 제도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런 이론과 관련이 있다. 뭐 앞에서 언급한 거를 간단하게 그냥 한 줄 정도로 정리해주는 부분이 이 재평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괄호 2번은 이게 사실 중요한데 조직이 어떻게 성과 창출을 할 것이냐. 이를테면은 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비교하라고 하면 상대평가 개념, 절대평가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포인트를 쭉 우리 책에 적혀 있는 대로 뭐 쓰겠죠. 정규 분포를 도입을 한다, 안 한다, 평가의 조정이 쉽다, 어렵다, 목적이 개발 목적이냐, 아니면 이밸류에이션 선별의 목적이냐 이런 것으로 쭉 비교를 해 나간 다음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상대평가를 써야 되느냐, 절대평가를 써야 되느냐를 쓸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그냥 그 두 개를 비교하라고 하면 어느 하나가 좋다 그냥 써버려요. 상대평가는 안 좋고 절대평가야말로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적게 되는데 그렇게 적지 말고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효과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상대평가는 승진에서 주로 활용하면 좋고 절대평가는 개발, 교육에서 사용하면 좋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아주 그나마 좀 1단계 개선 답안은 그 두 개가 이럴 때는 상대평가 이럴 땐 절대평가 쓰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1단계고
2단계로 좀 더 심화시켜서 좋은 답안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상대평가를 선별 목적 시 사용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업원들의 동기가 부여될 것이다. 절대평가를 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종업원들이 특히 BARS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 양식을 터득해서 다음번 행동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행동 수정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학습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게 효과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시사점이에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성과가 난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 제도가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과정이 뭐냐 이걸 좀 소개해 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이고 이 괄호 2번 정도로 쓰실 수 있게 되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인 답안이라고 이제 인상이 드는 거고요. 이건 좀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닌데 괄호 3번에 본문 중에 써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다. 깜빡했던 게 이제 막 생각이 난다. 그러면 앞에 가가지고 막 찍찍 끊고 막 하면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막 이렇게 들어가는 표시 해가지고 막 옆에다 여백에 적고 이것도 좀 별로니까 막판에 이제 막 보론 보충 첨언 이런 격으로 이런 목차를 적는 것도 가능은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결론은 안 써도 되고 써도 되는데 쓴다면 이제 내용 요약을 잘 하는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나마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좀 이따 그 실제 연습 문제들 중에 결론을 제가 나름대로 쓴 문제 하나 정도를 보여드릴 건데 그런 케이스의 문제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뭐냐면은 50점짜리인데 좀 뭘 묻는 건지 모르겠다 싶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결론을 좀 마무리해 주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사실 실효성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결론을 꼭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기 때부터 제가 결론을 꼭 쓸 필요는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아마 제가 봤을 땐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으면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절대 안 어색해요. 교수님들 논문을 보면 알거든요. 인사조직 분야 교수님 논문에 그 꼬리가 없는 논문이 되게 많아요. 그냥 자기 그 연구 결과 소개하고 끝. 그냥 시사점. 내 논문 아주 잘 썼다. 이런 의미가 있다. 아주 학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럼 보통 결론을 쓰는 교수님도 계신데 결론 대부분 안 써요. 그냥 끝. 그냥 자기 시사점. 내가 잘났다는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이 분야 그 교수님들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수님 교과서 박경규 교수님 책이나 삼인공조 읽어보면 도입부는 장황한데 끝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제도 설명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그게 이제 이 분야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글 쓰는 방법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드렸고 이제 교재 진도를 좀 나가 보겠습니다. 기본 강의 가지고 계신 분들은 8페이지를 보시고요. 핵심 강의 가지고 계신 분들은 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인적 자원의 특징이라는 부분인데 우리 당연히 알고 있지만 우리 그 기업의 기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게 두 가지로 쪼개서 이제 primary activity, 그러니까 운영 활동이죠. 그다음에 이제 지원, support activity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인사 관리는 그 지원 기능 중에 하나죠, 그죠? 지원 기능 중에 하나고 여기 이제 인사, HR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기능으로 전략, 그 다음에 재무, 그 다음 인프라, 회계 이런 분야들이 다 이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중에 하나가 그래서 대표적인 스텝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스태프. 스텝 기능 중에 하나가 인사인데 그 인사 관리라는 것에서 주로 관리가 되는 대상이 전략이나 재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물적인 측면을 관리하는 거라면 이 HR은 인적인 측면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된 관리 대상이 이제 사람인데 이걸 이제 인적 자원이라고 부르죠, 그죠? 인적 자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내용의 주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라일리와 페퍼가 쓴 히든 밸류라는 책이 있다. 이 책 이름 하나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주의하실 거는 이 책에서 이 동그라미 1, 2, 3, 4번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인적 자원의 특징 네 가지는 그 3인 공저에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 오라일리와 페퍼는 그 히든 밸류라는 책이 인적 자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밸류를 창출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그냥 의미가 있다고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는 이유 첫 번째는 그 성과의 수행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첫째로 이제 성과를 달성하는 주체가 된다. 항상 여기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되죠. 물적 자원은 객체죠. 근데 이제 인적 자원은 주체다라는 것이 포인트고요. 성과의 주체가 된다.
두 번째로는 인격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그 대우하는 방법이 좀 물건과는 달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원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학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안에 이제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자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한다, 뭐 이런 물건 취급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뭔 의미예요? 의사결정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사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단순히 물건처럼 일을 하는 뭐 어떤 충전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중에 진급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관리해서 의사결정 능력을 좀 함양시켜야 된다. 교육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는 외부 환경과 연계, 환경 연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회사가 창고에 넣고 관리를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집에 갔다가 출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이제 WLB라고 하는 거 있죠. 워크라이프 밸런스. 요거를 좀 잘 회사가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특징 네 가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 이 특징은 인적 자원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나 뭐 자원 기반 관점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나 할 때도,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서론에 쓰면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그 우리 기본 강의 책으로는 11쪽이고 핵심 강의 책으로는 7페이지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시장 변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경영학에서 그 환경 요인을 왜 고려를 해야 되냐면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지금 이 문제는 환경 문제거든요.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측면도 환경이고, 경제적인 측면도 환경이고, 문화적인 사회적인 측면도 환경이고, 기술적인 측면도 환경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기술 발달, 뭐 알파고,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막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쳐요. 막 뭐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쳐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요새? 굉장히 뭐 한 1년 반 사이에 엄청나게 퍼져버린 용어가 됐는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하여튼 공통서로는 환경 문제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죠? 기술도 환경이고, 문화도, 경제도, 정치도, 그러니까 노동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적인 측면 또는 사회적인 측면 어디다 뭐 갖다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이제 경제 안에 노동력이라는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경제적 환경이라고 부르고요. 이 경우 이제 환경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서론에서 써주면 좋은 게 이제 개방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죠. 개방 시스템.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그냥 뭐 독립된 폐쇄적인 환경과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늘 외부 환경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기업이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거는 개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즉 기업이 있고 기업이 독자적으로 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도 외부에서 데려오고 물적 자원도 외부에서 데려오고 최고 경영자도 외부에서 영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각종 자원들을 끌고 와가지고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웃풋을 내놓는, 이게 이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투입과 과정과 산출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게 조금 논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뭐 좀 브로드하게 뭐 넓게 어떤 뭐 거시적인 측면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뭐 알파고 얘기하면서 뭐 인공지능 시대에 뭐 노동력이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뭐 이런 식의 배경을 제시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인사 관리를 IT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도 항상 그 IT 시대를 왜 우리가 고려해야 되냐면, 이게 개방 시스템이고, 기업이라는 것은 이 개방 시스템, 외부 환경으로부터 모든 자원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언급한 게 약간 이론적인 기초가 있어 보이는 그런 답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측면을 쓸 적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방 시스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을 크게 이제 3인 공조에 따르면 한 4가지 정도로 압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고학력화가 진행되고 있다, 세 번째는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트렌드들이고요. 이건 최근에 이제 박경유 교수님 교과서에서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고령화 파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령화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고령화 사회 뭐 또는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런 단어들이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키워드예요. 좋아하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소위 그 식자층에서 좀 유식한 티를 내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고령 사회와 고령화 사회와 뭐 초고령 사회 이런 것들을 좀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령 인구의 비율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것인데, 제가 그 밑에 옆에 그 날개에도 적어놨죠, 그죠? 그 핵심 강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일단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고령화, 그다음 고령, 초고령. 이게 이제 뭐냐면 65세 이상 그 인구의 비중이 7% 이상이면 이제 고령화 사회고, 그다음에 이제 14%, 20%, 14%, 20%.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고령 인구가 이 비율보다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보다 많으면 고령 사회, 20%보다 넘으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간다는 건데, 이제 이 단어를 언급할 때 이제 한 가지 더 적어주면 좋은 게, 우리나라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예상되는 기간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좀 짧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짧은 시기에 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뭐 당장 그 뭐 연령별 인구를 보게 되면은, 안 그래도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거 관련해서 이제 신문 기사가 뜨더라고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갓 넘기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불과 4년 몇 개월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제 그 선거 인구 조사를 하다 보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25%를 넘은 거예요. 불과 몇 년 사이 5%가 넘어서는 거죠. 그만큼 어디가 빠졌냐면 이제 젊은 층이 빠진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고령화 진행 속도가. 그래서 이러한 그 추계를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왜 문제냐? 그 고령화 단락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인구가 급격하게 고령화가 되면은 그 노동 공급,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신규 이제 채용되는 사람이 적어지고 취업 인구 자체의 평균 연령이 올라가게 되고, 왜냐하면은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은 정년도 연장되고 잘 안 나가게 되니까 신규 유입 인력들의 평균 나이도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소비가 줄어든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저는 기본 강의 기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핵심 강의 보시는 분들은 그냥 쭉 그 단락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호봉제도나 퇴직금 제도가 문제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연공급 측면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퇴직금,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퇴직연금으로 바뀌어야 되는 필요가 있다, 그런 언급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학력화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학력화 자체는 사실 문제는 안 돼요. 이 자체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학력화는 문제는 아니죠, 그죠? 공부를 많이 하는 건 바람직한 거지 나쁜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고학력화가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뭐 이런 생각 하죠. 실제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제 주변에 이제 동생이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차라리 인구가 부족한 호주나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면은 이 정도만 공부해도 진짜 막, 그리고 거기서 태어났으면 영어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뭐 어디를 가도 잘 먹고 잘 살 텐데, 우리는 이렇게 치열한 곳에서 경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학력화 자체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아닌데, 이게 이제 취업 기회 대비 인구에서 고학력자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는데, 이제 학력만 자꾸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그 내재적인 동기라는 말이 그 책에도 적혀 있지만, 내적 동기 부여가 안 된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내재적인 동기. 이게 intrinsic motivation인데, 반대말은 이제 외재적 동기죠. extrinsic motivation. 그러니까 외재적 동기라는 거는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과 상관없이 그냥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자극, 그러니까 돈, 그죠? 급여나 뭐 승진이나 배치 문제나 포상,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외재적인 동기가 되는 거고요. 내적 동기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스스로 바라고 좋아해서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자발적인 동기의 생성, 이 과정을 이제 내재적인 동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내재적 동기가 언제 가장 극대화가 되느냐, 뭐 여러 관점이 있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열심히 노력한다는 건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할 때 이게 올라가는 것인데,
내 학력 수준은 엄청 높은데 이 일이 요구하는 스펙, 자격 요건은 매우 낮다면 굉장히 좀 실망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내적 동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임금과 근로 조건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측면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여성 인력 증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챕터 이슈 같은 부분에서도 공부하지만 여성 인력이 점차 그 노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기업들이 나름의 어떤 그 인사 정책이나 제도 수립에 있어서 좀 여성 친화적인 정책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성 인력 증가 부분에서는 뭐 성차별 문제나 양성 고용 평등 문제라든지 특히 일과 가정의 어떤 균형, 그러니까 워크라이프 밸런스 이 부분이 주된 키워드라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정규직 증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연화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안 된다, 비정규직을 줄이도록 해야 된다라고 써야 되느냐? 이건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물론 많아지면 이제 문제인데 그렇다고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적는 것도 약간 현실감이 없는 답안이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경영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한 그 논리를 이제 입증해내는 학문이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아예 쓰지 마라, 100% 정규직화해라 이렇게 하는 말을 못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비정규직이 너무나 그 처우나 어떤 그 대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궁극적으로 말하면 처우의 격차를 좀 줄여주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그럼 굳이 비정규직을 쓴다고 돈이 많이 절약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 동기부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럴 바엔 그냥 우리가 정규직을 써서 동기부여가 좀 높은 친구들을 많이 좀 뽑도록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유도하는 게 낫지, 아예 뭐 강제적으로 막 비정규직을 막 몇 퍼센트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징계, 벌, 뭐 이런 거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 파트는 일단 그 증가되고 있는 추세 자체는 문제이지만 그 해법을 제시하는 관점에서는 뭐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자고 가면 안 되고,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결론 동기부여죠.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유지 정책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실 수 있도록 하나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 노동 인력 상의 트렌드를 좀 살펴봤고요. 이 자체가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만약 가정한다면 이건 그에 대한 해법을 쓰라는 방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습책의 1번 문제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노동 인력의 변화 양상이 인사관리 차원의 어떤 해법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문제 풀 때 제가 설명드리기로 그렇게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강의로는 16쪽이고요. 핵심 강의는 9쪽입니다. 기업 수명 주기에 따른 인사관리 활동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뭐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출발을 한 것이죠. 우리 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업의 수명 주기로 바꿔온 거예요. 이게 이제 제품 수명 주기인데 원래는 제품의 수명 주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신제품이 출시되어서 어떻게 시장에서 확산되는가를 이제 그린 것이고, 아마 1차 시험에서 경영학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마케팅에서 아마 배우셨던 기억이 나실 건데요.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논리는 이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제품의 이제 매출액과 이게 이제 순이익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위라는 얘기는 매출은 마이너스일 수가 없죠. 매출은 판매가 되는 거니까. 매출이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없는 거죠. 매출은 무조건 이제 되는 건데, 순이익이 처음엔 이제 마이너스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투자 비용에 비해서 팔리는 게 적으니까 기업이 손해를 본다. 이걸 이제 도입기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이 제품의 도입기를 그대로 이제 기업의 도입기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이걸 답안에 쓰라고 그리는 건 아닌데, 이 논리를 알고 계시면은 적어도 기업이 도입기에서는 손해를 보는구나, 뭐 이런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손해를 보게 되니까 결국 관점, 어떤 인사관리 정책의 초점을 어디다 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도입기는 일단 손해를 본다는 게 포인트고요. 이때는 뭔가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게 최대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알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알려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와이프랑 이제 동네 무슨 맛집을 막 검색하다가 이제 한 군데를 찾아가서 밥을 먹었는데, 저는 그 식당이 있는 줄을 처음 알았어요. 그 동네 산지 꽤 오래 지났는데도
한 거의 1년 가까이 될 동안 전혀 그 식당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되게 유명한 식당 두 개 사이에 끼어 있더라고요, 위치가. 그래서 이제 주인장께서 이제 되게 고민이 큰 거예요. 어떻게 홍보를 좀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갔더니 손님이 되게 오랜만에 온 손님이라고 막 그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막 음식을 막 해다 주시면서 막 그래서 이제 조건이 대신에 혹시 블로그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SNS를 하냐 그래서 저도 안 한다 그랬더니 제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없던 계정을 파서 홍보를 좀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게 좀 막 뭐가 더 나오고 막 뭐 달걀찜도 더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인지도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도입기는 기업이 무조건 인지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과평가 지표를 종업원에게 책정을 할 때도 그 결과 위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기는 이제 그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단계, 요 시기가 이제 성장기가 되는 거고요. 성장기부터는 서서히 이제 그 수익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진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쟁자가 진입하기 시작한다. 경쟁자 진입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익이나 매출이 거의 고점을 찍게 되는 요 시기를 우리가 성숙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성숙기는 돈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경쟁이 가장 극심하다. 지금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성숙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전 국민의 뭐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성숙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런 성숙기 시장이 되면은 더 이상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기업의 목표는 이 정도 상태에 이미 우리가 먹을 만큼 다 먹었는데 이제 그 먹은 고객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사람이 다른 브랜드로 이제 이전을 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그런 좀 이제 유인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업의 관심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에서 결국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돼요. 이때가 되면 이제 가격을 좀 파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영업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숙기에서는 원가 통제 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때 쇠퇴기는 이게 더 이상 이제 답이 없다고 느끼는 단계가 되는 거죠. 먹을 만큼 다 먹었다 이제 단물이 빠지는 단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시장 분야는 이제 나가야 되는, 철수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고, 기업 입장에서도 쇠퇴기가 되면은 이제 좀 철수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종업원들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측면에 언급이 좀 되면 좋다는 것인데, 쇠퇴기에 약간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 확보 및 유지 관리 두 번째 칸에서 그 적절한 방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적절한 방출이라는 게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적절한 방출이라는 얘기는 그 쉽게 말하면 돈을 안 쓰고 종업원을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돈을 안 쓰고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보낼 때는 돈을 쓸 수밖에 없죠. 그죠? 퇴직금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퇴직금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지출을 하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성숙기에서도 거기 이직 장려라는 말이 있어요. 성숙기에서 이직을 장려하는 건 무슨 의미냐? 성숙기는 이제 회사가 더 이상 추가적인 수익을 벌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 돈이 이제 정점에 도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이제 경쟁력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인적 자원 포트폴리오나 BCG 매트릭스 같은 거 그려가지고 누가 걔인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그래서 누가 걔인가를 찾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일종의 그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직을 장려하라는 게 다른 회사로 옮겨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나가라.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 회사는 떠나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라는 게 이제 원가 압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먼저 좀 살펴봤고요. 도입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기업 경영 초기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이제 내용들이 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중심 가치가 기업가 정신이고 확보나 유지에서도 우수 인력이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 만약 개발을 해야 된다면 미래의 우리 회사가 어떤 기능,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종업원을 뽑아야 될 것인가. 요거를 좀 확인하는 게 포인트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확보에 비해서는 개발의 중요성은 좀 떨어지는 거죠, 도입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도입기에서 만약 확개평 보유방을 다 쓴다고 할 때는 이 개발은 약간 그 초점이 1순위는 아니다. 이런 언급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당장 뭐 인지도를 높여야 되고 이제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데려온 게 목적이지 아직 회사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이 정비가 될 수도 없어요. 교육 시스템 정비라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대기업이라고 해도 그 교육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는 뭐 한 10수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입기 기업이 당장 교육 시스템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고요. 평가는 사업 계획의 달성도, 그러니까 인지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보상관리는 고임금이나 경쟁적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몇몇 분들이 질문을 지금까지 하셨던 게 이런 거였어요. 저 뒤에 보상관리에 가면은 그 전략적 임금 수준 관리라고 해서 그 추종 전략을 쓰는 게 가끔 이제 신규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추종 전략 임금을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책에 분명히 적혀 있죠, 그죠? 당장 회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스톡 옵션을 약속하고 연봉은 적게 주겠다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 고임금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이게 사실은 그 스타트업, 요새는 벤처라고 하는 거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쓰죠. 그 스타트업 기업, 그러니까 이제 막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저도 이제 친구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친구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 이 학원, 공단기, 영단기 뭐 하는 이 STN 컴퍼니라는 회사도 스타트업의 일종이고 아직 신규 런칭한 지 몇 년 안 됐기, 10년이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인데 그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쭉 들어보면은 뭐 제 주변에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도 있고 의료 서비스 쪽으로 스타트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옷 회사 대학 후배 1년 후배가 이제 옷 회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교육 사업 하는 친구, 중고등학생 대상 학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티켓몬스터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있는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크게 이제 임금 구조가 두 개로 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갈리느냐면은 이제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짜게 받아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회사의 명성이나 그러니까 뭐 우리 뭐 로켓 배송한다는 쿠엑스 뭐 이런 회사 있죠, 그죠? 그런 회사나 뭐 이런 여러 회사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직원들의 월급 수준이 굉장히 페이가 적어서 충격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한편의 측면이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제도적으로 살아남고 뭐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뭐 인사 시스템 같은 것들을 그 대기업 걸 많이 가져오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사 담당 임원이나 그 회계 재무 쪽 임원들은 보통 대기업에서 많이 빼가고 있어요. 실제로 뭐 현대카드 같은 데서 뭐 억대 연봉을 받고 있던 직원, 부장급 직원들을 억 곱하기 몇 배 주고 데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스타트업들이.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이라는 거죠, 구조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고임금이라는 건 그렇게 신규 영입되는 인재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도입기 기업이 돈을 많이 쓰더라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수준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우리가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데려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나 단순 작업을 할 수 있는 일반 사무직 근로자한테 고임금을 줄 돈이 없죠. 게다가 외부에서 영입한 사람들한테 많이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 직원들한테 더 적게 줄 수밖에 없으니 그런 경우는 대부분 추종 임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한 회사에 이러한 면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고임금이나 경쟁적 임금은 그런 다른 사람 데려올 때 쓰는 거고 이런 사람들한테 재산 참가나 주식 배분을 많이 주고 스톡 옵션 줄 테니까 월급 적게 받고 일하세요라고 하면 절대 회사로 안 넘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단 고임금을 주고 데려와야 되지만 대부분 직원들은 이제 미래를 약속하는 대신 돈은 적게 주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보상의 어떤 이중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기 부분을 보시면은 핵심적인 중심 가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이제 우리 회사가 손익분기점을 돌파했죠. 돌파했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력을 공급받을 측면에서도 그 확보 및 유지의 세 번째 점에 보시면 급속히 성장하는 내부 노동시장 관리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점차 내부 인력들, 이 회사로 처음 입사해서 들어온 직원들의 연차가 서서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나 동기부여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이제 중점적인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경영자 개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영자 개발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은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임원들을 굳이 외부에서 데려오는 게 효과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주변에 그 스타트업 한 8년 차 10년 차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8년 차나 10년 차가 되면은 이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팀장급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조금만 더 교육시키면은 차라리 나 옛날에 어디서 온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막 거들먹거리는 애들 이제 연봉 많이 받는 걔들 잘라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장 시스템을 정립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외부 인적 자원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데 갈등이 엄청 심해요. 그 내부적으로 그 외부에서 굴러온 돌과
내부에서 이제 그 저임금 받으면서 올라오는 사람들 간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게 한 7, 8년 차가 되면 터져요. 그런 그 신규 기업들이. 그러면 그때 이제 대부분 한번 권력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보통 이 경우에 외부인들은 이제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나가라고 안 해도 알아서 나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단물을 뽑아 먹으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쪽쪽쪽쪽 빨아먹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알아서 옮겨요. 한 번 옮기는 건 쉽지만 두세 번 옮기는 건 이제 일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을 계속 옮기게 되는 거고 내부에서 육성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경영자 개발. 이 경영자 개발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사장에서 배우는 용어로는 관리자 개발, 관리자 능력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거 있죠. 관리자 교육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 초점을 둔다는 거고요. 평가 관리는 그러다 보니까 성장, 얼마나 이제 점유율을 높였느냐 여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보상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외적인 공정성도 서서히 이제 회복해 가려고 하는 거고 내부적으로 불공정하다는 느낌도 좀 줄여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점에 그 공식적인 임금 구조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용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성숙기와 쇠퇴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원가 통제가 중심이 되고 쇠퇴기는 더 이상 이제 회사가 망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명주기 이론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과거에 이제 기출 문제로 나온 적도 있죠, 그죠? 뭐 그대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그대로 때려박지 말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이걸 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건 수명주기네? 그럼 무조건 도입 성장 성수 세태를 적고 1 도입기 2 성장기 이렇게 적으면 채점한 사람은 황당한 거예요. 내 문제를 보고 쓴 건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박는다는 게 책을 그대로 써서 틀렸습니다. 책대로 외웠는데도 안 되던데요. 이게 아니고 책을 외우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잘못 박아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 경우는 그럼 대기업은 뭐예요? 성숙기가 되겠죠. 그죠? 중소기업은 도입기를 써도 되고 여러분이 성장기를 써도 되는데 좀 극명하게 비교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글을 쓰기 편하니까 도입기랑 성숙기를 비교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글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대기업은 성숙기 기업이라고 간주하고 수명주기 이론의 성숙기를 가져오겠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신규 창업하는 기업에 가깝다고 보고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간주하고 그 수명주기 이론의 도입기를 가져와서 설명하겠다. 그걸 이제 뭐 출제 의도의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서두에 받고 시작을 하면 이제 밑에 걸 박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아무 배경 설명 없이 1 도입기, 뭐 본 문제는 수명주기로 해석 가능함. 이래가지고 1 도입 성주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답을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일단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강의 책은 18페이지고요. 핵심 강의는 10페이지를 보시면은 마일즈와 스노우 문제가 있고 오늘 이제 문제 나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일즈와 스노우 관련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마일즈와 스노우는 인사관리학자가 아니에요. 그 마일즈와 이분들은 이제 그 원래 전략 경영을 연구하시던 교수님들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전략과 조직의 관계, 그러니까 전략이 먼저냐, 아니면 조직의 운영 방식이 먼저냐, 뭐 구조적인 측면 같은 것들이죠. HR, 인사제도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전략이 먼저다라고 하는 학파가 하나가 있었고요. 아니다, 조직 구조가 세팅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전략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한 학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번 주장과 2번 주장이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런 거 뭐 알고 싶지도 않고 뭐 학자들끼리 싸우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채점한 교수님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런 데서 희열을 느끼거든요. 넌 학파가 이겼을까?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막 관심을 갖고 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막 논문을 보면 대부분 이런 논쟁을 가지고 싸우거든요. 교수들이 뭐가 먼저인지 실험해봤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1940년대, 50년대에 그 챈들러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 거죠. 챈들러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챈들러에 따르면 1번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틀렸고 1번이 맞다. 대부분의 경우 선 전략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 조직 관리 방식을 우리 그 핏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죠? 정렬 딱 피팅을 시켰더니 그때 성과가 나더라라는 걸 이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밝혔고 그러면은 이 챈들러 연구를 이어받아서 그럼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일즈와 스노우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략의 이제 유형을 분류하기 시작한 거죠. 뭔 소리냐면은 항상 그 모든 학계에서 연구를 할 때는 두 변수 사이에
누가 먼저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이 전략이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 각각의 종류마다 어떤 운영 방식을 피팅 시켜야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연구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즈와 스노우는 유형을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한 거죠. 네 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왜 네 가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격형, 방어형이 있고 분석형이 있고 그 다음에 반응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다 이제 원래 이 사람이 고안했던 그 행동 방식, 반응 방식인데 그 중에 반응형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지 사전적으로 우리가 이런 전략을 쓰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전략의 본질적인 정의와는 맞지 않다 해서 이거를 이제 삭제를 한 거예요. 이제 몇몇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일기 때 제가 이제 이거는 그래서 반응 방식,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라서 전략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럼 공격형, 방어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럴 땐 공격형하고 저럴 땐 방어형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묻지 마세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이 교수님들이 애초에 자기들은 그냥 그러니까 약간 이게 교조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학자들의 주장은 그냥 우리가 그 비판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그냥 알고 가고 넘어가면 돼요. 뭐 당연히 얘들도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이게 마지막에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빼고 나머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라고 할 때는 교수님들도 이제 공격형, 방어형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중간에 분석형은 말 그대로 절충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만 쭉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제 말즈와 스노우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 말즈와 스노우의 상위 개념은 전략, 전략의 상위 개념은 이제 환경이죠. 환경이죠. 환경 중에서도 이제 외부 환경, 내부 환경 중에서 내부 환경 요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몇몇 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깊게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업이 있고요. 아까 제가 그린 그림대로 외부에서 뭔가 인풋이 들어와서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웃풋을 한다는 게 이제 개방 시스템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인풋 요거를 보겠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풋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환경 요소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100% 외부 환경 아닙니까? 그죠? 내부 환경은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전략은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왜 환경이지? 그것도 묻지 마시라고. 그것도 이제 이것도 교수님들이 약간 이렇게 좀 엉성한 구석이 좀 있어요. 그 이론 체계가 아직까지는. 그런데 뭐 이 저희 그 경영학 학자들, 인사조직 분야 교수님들의 관심사가 뭐 내부 환경이 여기서 그려야 되는지 여기다 그려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막 정밀하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환경은 이건데 이걸 뜯어보면 이 안에 있는 것도 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라는 게 그렇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뭐 학자가 되시려고 하시면 그때 하시면 되고 우리는 일단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해도 교수님들이 전혀 왜 외부 환경이라고 해놓고는 왜 갑자기 전략이 나오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방 시스템 이야기하고 환경 요소가 중요한데 내부 환경인 전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학자로 말즈 스노우가 있다. 이렇게 좀 족보를 잡아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경우 무조건 너무 위로 올라가는 건 좋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연기나 일기 때 너무 위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전혀 이상한 걸로 서론을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선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말즈 스노우라는 학자가 우린 당연히 삼인공조의 이걸 내부 환경 요소 중에 전략에다 집어 넣어놨기 때문에 이 놈사수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말즈 스노우는 전략 인사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환경 요인으로서의 전략이다 라는 걸 의심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데 교수님들 중에 특히 인사조직 분야 거기 출제하시는 교수님들 중에 일부 교수님들은 백그라운드 자체가 인사관리 중심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백그라운드라는 건 이제 세부 전공인데 세부 전공이 인사관리가 아니고 뭐 조직 행동이거나 조직 설계론이거나 또는 전략론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제 우리 출제위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인사조직을 강의하실 수만 있으면 다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의 백그라운드에서 말즈와 스노우는 그냥 전략학자예요. 인사관리 학자가 아니라고요. 그냥 전략을 주장한 샌들러의 주장에 따라서 전략이 왜 중요한지 전략의 유형을 그냥 나눈 학자일 뿐이지 이 사람들이 인사관리랑 전혀 관련이 없는 학자인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부 환경 요소로서의 전략이라는 것은 3인공조의 분류를 따른 것이다라는 걸 언급을 해주기 위해 지금 이 시스템, 환경, 내부 환경,
전략, 이걸 좀 언급을 해주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지금 이 답안을 쓰시는 수험생분은 어떤 책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마일즈와 스노우를 인사관리의 환경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채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 오해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답안을 써야 되는데 왜 마일즈와 스노우가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왜 이걸 가지고 바로 답안을 쓰려고 할까? 뭐 이런 그 좀 약간 오해나 이런 그 아주 일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좀 거슬러서 환경 전략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격형 방어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오해를 하시는 게 공격형은 소규모 기업, 방어형은 대규모 기업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기 때나 0기 때. 왜냐하면은 이 공격형 기업 중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있다. 그럼 삼성전자는 대기업인데 공격형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공격형 전략이라는 건 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종업원들을 열심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보상도 파격적으로 주면은 공격형 기업에 가까운 건데 삼성전자는 공격형 기업이면서도 시장 업계 선두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업계 선두라고 무조건 방어를 쓰는 건 또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형 방어형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적에는 뭐 대기업형이다, 중소기업형이다 이렇게 적는 건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적시된 공격형의 뜻, 방어형의 뜻대로만 정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공부하시다 궁금해하셨을 법한 부분이 이 성과평가 부분에서 이 마일즈 스노우의 공격형은 결과중심 평가라고 되어 있고 방어형은 과정중심 평가라고 되어 있는 그 측면도 약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격형 전략은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달성했느냐를 보기 때문에 여기 MBO 같은 것들을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BO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 교재에 보면 과정관리의 한 도구가 된다 이런 말이 책에 적혀 있는데 그럼 MBO가 과정관리의 도구가 된다는 게 과정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MBO에서의 과정관리라는 것은 올해의 목표가 100개를 만드는 거라면 이번 달엔 적어도 한 10개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과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 목표인 거지. 절대 뭐 프로세스나 BARS, 바스에서 말하는 종업원들의 행동 양식을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MBO에서의 과정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그래프 높이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지? 이걸 본다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형은 결과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거. 방어형 전략에서는 왜 바스인지는 아시겠죠? 방어형 전략에서 바스가 필요한 이유 설명하실 수 있겠죠? 방어형 전략은 현상 유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요치 않고 지금 하던 대로 그냥 계속 가면 좋겠다. 지금 하던 대로 가면 된다는 이야기는 종업원들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성과가 꾸준히 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그럼 종업원들의 베스트 행동 방식은 기존 종업원들이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종업원들의 행동 양식을 수치화시켜 놓은 바스를 가지고 그에 얼마나 부합되는 행동을 하느냐를 체크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깊게 바스 공부하실 때 보면은 동시타당성이 높나요? 예측타당성이 높나요? 동시타당성이 높다고 배우죠. 왜냐하면 현직 종업원들의 좋은 행동 양식들을 쭉 그냥 목차화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측 타당도가 높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수업 중에 드렸고 교수님 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면은 예측 타당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스를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현상을 유지하면 되는 방어형 기업은 그냥 굳이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하던 대로만 해도 성과가 날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동시타당도만 충족돼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바스를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쭉 이제 공부를 좀 깊게 하신 단계가 되다 보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이제 앞뒤 왔다 갔다 해서 제가 뭐 뒤에 평가 얘기해도 전혀 이해한 거거나 그러시지 않죠? 예, 그렇게 된다고 믿고 제가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포터인데요, 그 옆 페이지 포터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제가 또 한 가지 많이 받았던 질문은 포터나 마일즈 스노우를 같이 써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사실 뭐 같이 써도 구별은 안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그래도 책대로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100% 똑같진 않거든요. 측면이. 그러니까 원가 우위와 차별화라는 거는 현상 유지냐 아니면 뭐 새로운 뭐 사업 분야로의 진출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원가 우위라는 건 정말 그냥 비용을 절감시키는 게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가 아니라 공격형 기업이 원가 우위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공격을 하고 싶어, 누구를. 다른 학원을. 제가 다른 학원 공격하고 싶어. 그래서 막 몇 주년 이벤트다. 실강 공짜로 풀겠다. 다 와라. 이러면은 당장 저쪽 학원에서 막 암살단 보내고 난리가 나겠죠, 이제. 그래서 막 밤길을 조심해라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이게 이제 공격형이거든. 공격을 할 때 원가위를 쓴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가격 후려치는 게 제일 가장 좋은 공격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형과 차별화가 매칭이 된다는 건 내용상 매칭이 될 수 있는 측면이 많다는 거지 두 개가 똑같은 전략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서술을 하는 관점에서는 뭐 섞어서도 크게 뭐 구별은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측면에 대해서 마일즈와 스노우랑 포터 방식을 섞어서도 되는데 제가 이제 전에 보상 관리에서도 잠깐 그 말씀을 일일이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임금 수준 측면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선도 전략을 쓸 거냐, 동행 전략을 쓸 거냐, 추종 전략을 쓸 거냐 관점에서 이 원가의 전략은 원가를 절감하는 거니까 추종형 임금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근데 방어형 전략의 경우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니까 적어도 추종 임금을 써서 종업원들을 이탈하게 하면 안 되고 그 동행 임금을 써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어형과 원가의 그 어떤 임금 수준의 측면만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그 보상 관리할 때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고요. 핵심 강의 책은 10페이지입니다. 오늘 문제로 나왔던 호손 실험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호손 실험 문제가 나오면 인간관계론이라는 단어가 문제에서 나오든 안 나오든 인간관계론은 적어줘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은 호손 실험은 인간관계론을 유발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실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 언급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대신 아주 디테일한 측면에 주의할 게 이거예요. 인간관계론 검증을 위해 호손 엑스페리먼트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죠? 인간관계론을 검증하기 위해 호손 실험을, 이게 호손 실험인데 호손 엑스페리먼트, 호손 실험을 한 게 아니에요. 그 호손 실험은 원래 과학적 관리론 검증을 하려고 한 건데 그 중간에 이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으로 이제 호손 실험의 결과 인간관계론이라는 이론을 만들 수밖에 없게 이유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과학적 관리의 포인트가 뭐예요? 과학적 관리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작업 조건, 최적의 임금 제도 관리 방법들이 종업원들의 동기부여나 성과를 극도로 올릴 수 있다. 원 베스트 웨이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최적의 작업 방식, 최적의 휴식 시간, 최적의 간식 뭐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면은 그에 따라서 종업원들의 성과가 난다는 게 과학적 관리론이고 그 최적의 조건이 우리 호손 공장에서는 어떤 것일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했고 조명, 밝기, 뭐 간식을 줬다 안 줬다, 6인 1조로 뭐 조립을 시켰다가 5인 1조로 시켜봤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봤던 거예요. 성과급을 줬다 안 줬다가 해봤던 건데 결론이 아무 의미가 없다. 뭘 바꿔도 성과가 차이가 없고 오히려 한번 성과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근로 조건을 열악하게 바꾸어도 더 성과가 올라가고 더 열악하게 바꾸는데 더 성과가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발견된 거죠. 인간관계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호손 실험한 건 아니다. 요것만 일단 좀 염두에 두면서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호손 실험에서는 인간관계론의 등장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 보시면 그런 말이 적혀 있죠. 종업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노조의 강경화가 진행이 되자 경영자들이 새로운 관리 방식에 대응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 요 시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종업원들의 그 기계화가 촉진됨에 따라서 불만이 가중되고 노조가 강경화되면서 경영자들은 새로운 관리 방식에 대응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 종업원의 기계화라는 건 철저한 분업 그리고 철저하게 한 만큼 돈 주겠다 이건데 그러한 시스템 하에서 노조의 불만이 좀 심해지고 노조 조직률이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일러는 노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테일러리즘에 따르면 노사 간에 아주 극도의 단합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노조 없이도 기업은 잘 굴러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테일러에 따르면 테일러는 노조가 없어도 회사는 잘 굴러간다고 보는 거고 뒤집어 말하면 노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사 간의 단합이 아주 잘 되고 노사 간의 아주 협조 정신이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면은 노조는 필요 없다는 게 이제 테일러 주장인데 그런데 테일러 방식대로 운영을 해봤는데 종업원들이 열받아가지고 점차 노조를 결성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쪼우느냐, 왜 이 일만 시키느냐, 왜 중간에 뭐 이렇게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만 쉬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제 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최적의 작업 방식이 잘못 도출이 된 건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논리가 필요한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하다가 호손 실험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이오와 레슬리스 버거가 이러한 배경 하에서 호손 공장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그래서 당초 연구의 목표는 성과급이나 환경이 작업의 능률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즉 최적의 작업 조건을 찾으려고 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부작용들이 많이 노정이 되었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1, 2, 3, 4단계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단계를 적을 때 각 단계마다 뭐 연도를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도를 교수님들이 다 외우고 있지도 않고요. 이거 연도는 그냥 참고로 상당히 조명 실험을 3년이나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제 이 조명 실험, 계정기 실험 각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시사점, 각각의 실험마다 시사점이나 의미를 또 따로 뽑아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실험의 결과는 이렇다 하는 것들을 단순하게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조명 실험의 결과는 뭐예요? 근로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죠? 조명 실험의 결과는 근로 조건 중요치 않다는 거고요. 계정기 실험 같은 경우는 역시 이 경우도 근로 조건이 중요치 않다는 거죠. 이 경우 뭐 실험 방식은 조명 실험과는 좀 달랐지만 어쨌든 이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실험 조건이 열악해지던 좋아지던 성과는 계속 올라가더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 실험을 이제 물어보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만족과 불만족의 원인이 우리 생각했던, 처음에 가정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이 되었다. 특히 그 개인적 감정이라는 측면 하나 체크해 두시고, 감정, 그다음 사회적 조건, 감정과 사회적인 조건. 감정은 개인적인 측면이고, 그 사회적인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한마디로 다 인간적인 거죠, 그죠? 그런 인간적인 측면의 문제점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4단계 실험을 한 건데, 이 4단계 실험의 결과는 비공식 조직이라는 단어가 키 포인트고, 그 비공식 조직이라는 단어가 현출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비공식 조직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손 실험의 이 절차를 적은 다음에 뭘 써야 되느냐? 호손 실험은 결국 이 자체가 인간관계론의 검증 실험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뒷부분의 목차는 인간관계론의 일반적인 특징이나 장점이나 단점이나 기여점이나 시사점을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호손 실험 자체에 뭐 의미나 영향을 쓰라고 하는 것이나 인간관계론 자체의 특징이나 뭘 적으라고 하는 거나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적 접근의 특징을 쭉 이제 요약을 해놨고요. 순서대로 보면은 첫 번째로 전문화와 분업은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항상 역기능이라는 건 아닌데 역기능을 가질 때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이런 태도나 감정, 또 비논리적인 측면에 따라 사람이 움직일 수도 있더라.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 비공식 조직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집단 역학 그룹 다이나믹스 같은 것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인간관계론이라는 것은 우리 인사관리 정책에 보면은, 우리 인사관리 정의가 뭐예요? 인사관리 뜻이 이제 회사의 어떤 조직 효과성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회사의 입장과 종업원의 입장에서 공통 니즈를 발견해서 확개평 보유방해 관리를 하자는 게 인사관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론이 이제 과학적 관리라고 한다면, 이제 요 인간관계로는 종업원의 만족이라는 측면의 개념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의미가 되는 거고요. 한계점은 조직 없는 인간, 그러니까 너무 인간 측면에만 관심을 뒀기 때문에 조직 관리, 조직의 효율성 측면보다는 종업원의 만족이나 뭐 어떤 의욕 이런 측면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한계점에서 항상 마지막으로 비판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과학적 관리론도 사람을 수단으로 간주하는 건 맞는데, 과학적 관리론은 대놓고 그냥 그걸 주장하는 거고 사람은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인간관계론은 수단은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그 사람의 관리를 함으로써 성과를 내자는 게 목적이니까 결국 이것도, 그래서 겉으로만 종업원 측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결국 기업 입장의 이론 아니냐, 이게 비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교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뒤쪽 시계로 어떻게 할까요?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